7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스파탐, 이게 요즘에 제로 식품 굉장히 좀 많이 먹는데 제로 식품에 들어있는 그 감미료의 종류죠. 이 아스파탐을 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 먹어야 되는 거 맞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관련 내용 정리가 돼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아마 소비자분들이 이번 소식이 전해진 후에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정말 위험할까일 것 같은데요. 예.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이 있는 물질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룹 1은 인체 발암 확인 물질, 그룹 2A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 그리고 이번에 아스파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 2B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 그리고 그룹 3은 분류할 수 없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발암 위험성이 더 높거나 낮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인체 동물 실험으로 그동안 얼마나 증명됐는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국제암연구소의 분류는 소비자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전문가와 정부기관이 향후의 연구나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룹 3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그룹을 나누면서 이 일일 섭취 허용량도 지금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전문가는 발암 등 유해 물질은 성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치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식약처는 현재로서는 아스파탐 사용량 기준이 안전하게 설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0kg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250ml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55캔 이상 마셔야 일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WHO의 앞으로의 발표와 또 오는 14일에 나올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아스파탐의 위해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에 따르자면 뭐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질이 들어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80세가 넘는 환자가 입원이 안 된다. 통합병동에서 경증 환자만 골라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병 통합병동, 줄여서 통합병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를 돌보는 병동입니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또 병원 내의 감염 관리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33% 정도 증가했고요. 이용 환자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문제는 도입할 때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경증 환자만 골라받았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고령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는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기저귀를 차면 안 받아준다, 약간의 선망 증세만 보여도 쫓아낸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보호자 상주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복지부 지침상 환자 수를 간호사 1명당 5명에서 7명, 또 간호조무사 1명당 30명에서 40명을 기준으로 잡아뒀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인력 부족 문제는 병원들의 편법 때문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요. 통합병동이 일반 병동보다 수가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간호 인력을 통합병동에 배치한 것처럼 신고를 해두고 실제로는 일반 병동에 근무시키는 일부 의료기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일부 의료기관이겠지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 행위 근절돼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7월 들어서 대곡 소사선이 이제 정식 개통을 하면서 출근 시간이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진 분들 많으실 텐데 좀 반응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고양, 부천, 시흥, 안산 같은 곳에 사는 분들은 아마 이번 대곡 소사선 개통을 상당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출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김포공항역으로 와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김포공항역 이미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혼잡해졌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출근길에 땀범벅이 된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호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끔 타는데 급행의 경우에는 평소에도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럼 혼잡도가 더 높아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월요일 이용객 수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는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197%에서 219%까지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역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또 이달 31일부터는 열차를 4회 증편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미 지옥철보다 더한 지옥철을 경험한 시민들, 그 정도 대안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시민들의 정말 안전한 출근길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자, 오늘 또 이제 장맛비가 전국에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 장애인들의 걱정이 좀 많아진다고요. 맞습니다. 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장마철이 되면 이동권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용 우비를 씌운 휠체어의 모습이었습니다. 배터리나 컨트롤러 등이 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우비까지 씌우고 들어가면 더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동 대신에 수동 휠체어를 타자니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기 불편해서 비를 결국은 다 맞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지하철에서 가끔 보면 빗물에 이 휠체어 바퀴가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했었는데 그러면 다른 대중교통,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가 긴 걸로 유명하죠. 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2~3시간 정도 대기가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고 또 급히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 전문가는 이동권에 제약이 생기면 교육권이나 다른 권리 제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콜택시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 오는 날은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 이동권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사교육 이야기를 다룬 기사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학원 보내는 아이들 굉장히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물론이고요. 국어, 수학, 심지어 요즘에는 코딩까지 요즘 취학 전부터 여러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 개발을 위해서 또 선행 학습을 위해서 내 아이만 뒤처질까 불안해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보육 차원에서 등을 이유로 학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은 사교육비 집계를 할 때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교육비가 제대로 집계가 된다면 초, 중, 고 못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생인데 사실 저희 아이는 따로 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냥 놀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따로 시키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남들이 다니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요. 이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시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학습 동기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기 주도적 학습에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입시 제도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 사교육 열풍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입시에 모든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교육의 본연의 의미를 추구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